이게 뭐야? 며느리한테 전부 다 준다고? 장례식장 빈소 앞 변호사가 펼친 유언장을 본 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나? 이건 말이 안 돼.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2024년 11월 건설업계의 거물 박만석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빈소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업계 인사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하지만 빈소 한쪽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형님,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좀 조용히 하시죠. 큰아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지금 그게 문제야? 유언장이 있다는데. 작은아들 박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의 아내 한지수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형님. 아버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데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 큰 며느리 서연이는 빈소 안쪽에서 조용히 문상객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검은색 상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많이 아끼시던 분이시죠. 연희 씨, 고생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느라. 조문객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다. 21살에 박준호와 결혼해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다. 시아버지 박만석은 엄격했지만 공정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김영자는 그녀에게 따뜻하지 않았다. 특히 작은아들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했다. 연희야, 차례상 준비는 다 됐어? 민호네는 뭐 준비한 거 있어? 너만 시집 온 줄 알아? 김영자는 늘 큰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켰다. 작은 며느리 지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주지 못했다. 지수는 교묘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공손했지만 뒤로는 전혀 일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연희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연희는 뭐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다. 참고 견디고 조용히 자기 역할을 했다. 남편 준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며 묵묵히 자기 몫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알아. 그냥 조금만 더 참자. 곧 나아지실 거야.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시부모를 봉양했다. 박만석 회장이 쓰러진 건 6개월 전이었다.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한 만석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이 불편해졌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졌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연희가 나섰다. 지수는 손사래를 쳤다.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괜찮아, 내가 할게. 연희는 6개월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간호했다. 대소변 처리, 식사 보조, 물리치료 동행. 밤에는 병실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잤다. 준호도 퇴근 후 병원에 들렀지만 낮 시간은 온전히 연희의 몫이었다. 민호는 가끔 얼굴을 비쳤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힘내세요. 5분도 안 돼서 밖으로 나갔다. 지수는 아예 오지 않았다. 저는 병원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만석은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연희를 볼 때는 눈빛이 달랐다.
연희야, 고맙구나. 아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만석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너는 참 착하구나. 연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순간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연희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조용히 손을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아무 일도 없어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만석은 숨을 거뒀다. 평온한 임종이었다. 연희가 옆에 있었다. 준호도 막 도착했고 민호는 전화를 받고 급히 오는 중이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연희가 만석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만석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연희를 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편지. 변호사. 네. 아버님? 편지, 꼭.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업계 사람들은 만석의 업적을 칭송했고 친구들은 그의 인품을 기렸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김영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었다. 비록 완벽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존중했다. 준호는 말없이 빈소를 지켰다. 맏아들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호는 울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수는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문상객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버님이 분명 유언장을 남겼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300억 부동산에 현금에 주식까지. 반만 받아도 150억이잖아.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여보,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돼? 최소 300억은 될 거야. 강남 건물 2채에 회사 지분, 예금. 반씩 나누면 우리가 150억이네. 당연하지. 큰형이랑 나랑 아들 둘이니까. 부부는 빈소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다. 유족 여러분,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중년의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발인 전에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순간 빈소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와 지수가 눈빛을 교환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김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희는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보았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6개월 전 병원에 입원하신 직후 정식으로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가족분들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객들이 자리를 비켰다. 빈소 안에는 김영자, 준호 부부, 민호 부부만 남았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고인 박만석의 유언입니다. 2024년 5월 15일 작성되었으며 증인 2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나 박만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서연이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었다. 강남구 소재 건물 2채, 회사 지분 60%, 예금 및 주식 전액을 서연이에게 상속한다. 둘째, 아들 박준호와 박민호에게는 각각 현금 5억 원씩을 유산으로 남긴다. 셋째, 아내 김영자에게는 서초구 아파트와 생활비 조로 현금 10억 원을 남긴다. 이상이 본인의 확정적 의사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법적 분쟁 시 변호사 김태준에게 일임한다. 빈소안이 폭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호가 소리쳤다. 아들한테는 5억씩, 며느리한테는 전부.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어요. 지수도 가세했다. 변호사님, 이건 명백히 무효예요. 치매였다든지 누가 강요했다든지 고인은 완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가 왜? 연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김영자가 일어섰다. 그만들 해라. 아버지 뜻이잖니. 어머니,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아들도 아닌 며느리한테. 민호가 어머니에게 따졌다. 김영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아버지 재산이야.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 뜻을 존중해. 그러니 더 이상 떠들지 마라. 김영자는 빈소를 나갔다.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지수는 눈을 번뜩였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변호사님, 유언장 원본을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원에 검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럼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지수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여보, 가자. 할 일이 많아.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준호가 동생을 불렀다. 민호야, 진정해. 아버지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로 아들을 이렇게 무시해? 민호는 형을 노려봤다. 형은 좋겠네. 형수가 다 받으니까 결국 형 거잖아. 민호야, 그게 무슨. 됐어. 나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민호 부부가 빈소를 나갔다. 연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알아. 당신 잘못 아니야. 아버지 뜻이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아주버님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발인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서는 가족들의 얼굴은 무거웠다. 민호 부부는 일찍 떠났다. 지수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유언 무효 사유, 치매, 강박, 사기. 여보, 정말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300억을 그냥 넘길 순 없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형수가 정말 몰랐을까? 몰랐을 리 없어. 분명 아버님한테 뭔가 했을 거야. 지수는 입꼬리를 올렸다. 증거를 찾아야 해. 형수가 아버님을 조종했다는 증거. 그런 게 있을까? 만들면 되지. 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한편 연희는 집에 돌아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여보, 물 마셔. 준호가 컵을 건넸다. 고마워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어. 피곤하신가 봐. 준호가 아내 옆에 앉았다. 당신 정말 몰랐어? 응.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왜 이러신 걸까?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는 공평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왜? 연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했다. 물론 민호를 조금 더 챙기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편애하진 않았다. 그런 그가 왜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남겼을까? 혹시 내가 간호를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6개월 동안 당신이 다 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이렇게까지. 연희는 마음이 무거웠다. 동서지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분노한 얼굴도. 사흘 후
민호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다. 형님, 형수님, 이야기 좀 합시다. 민호의 옆에는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서 있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이미경입니다. 준호가 거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로?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유언이 이상하다는 거. 민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 뜻인데. 뜻? 아들한테 5억, 며느리한테 300억이 뜻이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경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준호 씨, 저희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무효라니요? 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작성된 유언이라는 점, 수혜자가 간호를 전담한 며느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희가 벌떡 일어섰다. 제가 언제 아버님을 조종했습니까? 조종이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수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버님 곁을 지킨 건 형님뿐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준호가 화를 냈다. 당신 지금 내 아내를 뭘로 보는 거야? 형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호가 말했다. 저도 형수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미경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이건 유언 무효 소송 취지서입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준호가 서류를 뺏으려 했다. 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소송을 해? 형님이 포기하면 소송 안 해도 돼요. 형님이 받은 재산을 4등분하세요. 어머님, 형님, 저희, 그리고 형수님. 공평하게. 그건 안 되면 법정에서 봐요. 민호 부부와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틀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가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연희는 손이 떨렸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당신 잘못 아니야. 준호가 아내를 안았다. 우리도 변호사 만나봐야겠어. 그날 밤 김영자가 연희를 불렀다. 연희야, 잠깐 방에 올라올래? 네, 어머님. 연희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김영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왔니? 앉아라. 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시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한 일이야. 네. 연희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김영자가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줘야 할 것 같구나. 이게 뭔가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편지야. 너한테 주라고. 연희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연희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다. 읽어봐라. 그럼 모든 게 이해될 거야. 김영자는 방을 나갔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연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30년 동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준 내게. 하지만 나는 내게 숨긴 게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숨긴 게 있다. 연희야, 너는 내 친딸이다. 51년 전 나는 젊은 시절 실수를 했다. 결혼 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미숙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단다. 나는 지금의 아내 영자와 결혼했고 미숙은 시골로 내려갔지. 그런데 1년 후 미숙이 찾아왔었어. 혼자 낳아서 키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온 거였다. 나는 미숙과 아이를 보았다. 갓난아기였던 너를.
지금 생각하지만 그 당시 나는 비겁했었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내 영자도 임신 중이었어. 나는 미숙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었어. 미숙은 울면서 떠났었지. 그리고 너를 고아원에 맡겼어. 그게 너였다, 연희야. 3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알아봤다. 입양 기록을 추적해서 확인했다. 내가 그 아이, 내가 버린 딸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 내가 사실 내 딸이야. 그런데 너는 내 조카와 결혼했어.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영자가 낳은 아이가 유산되어 우리는 내 형의 아들을 입양했다. 그러니 너와 준호는 혈연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면 너희 부부는 어떻게 되겠니?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침묵했었어. 대신 너를 지켜보았지.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영자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내가 버린 딸이 내 며느리가 되어 또다시 고생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적어도 재산만이라도 내게 주자고. 연희야, 내 재산을 받아라.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딸로서, 그리고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준 사람으로서. 준호와 민호에게 미안하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교육도 받았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아버지의 사랑도 가족의 인정도.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야.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죽기 전에 다 이야기했단다. 시어머니도 동의했단다. 준호에게는 너가 판단해라. 말할지 말지. 나는 비겁하게 도망가지만 너는 살아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미안하다, 연희야. 그리고 고맙다. 네가 태어나줘서, 네가 살아남아줘서,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비록 아버지로서 역할은 못했지만 너는 항상 내 딸이었단다. 사랑한다. 아버지 박만석. 편지를 다 읽은 연희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다. 3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시어머니. 아니,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아내였다. 자신을 의외로 챙겨주던 시아버지. 아니, 그는 진짜 아버지였다. 자신의 남편 준호. 아니, 그는 혈연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남편이었다. 이게 무슨... 연희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모든 것이 뒤엉켰다. 분노, 슬픔, 안도, 혼란. 나는 버려진 아이였구나. 그리고 모르고 아버지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구나. 30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는 얼마나 울었을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영자가 들어왔다. 다 읽었니?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영자가 연희 옆에 앉았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그때 나한테 다 말했어. 김영자는 먼 곳을 바라봤다. 화났지. 정말 화났어. 50년을 속인 거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 김영자가 연희를 보았다. 연희야, 너는 정말 착한 애야.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어머님, 내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너가 특별하다는 걸. 네. 아버지가 너만 보면 눈빛이 달랐거든. 나는 그게 그냥 며느리를 예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김영자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알고 보니 딸이었어. 친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가 뭘 잘못했니? 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김영자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재산 받아라. 아버지 뜻대로. 그게 맞아. 하지만 준호 오빠는. 아니, 준호는. 준호한테 말할 거니?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말하면.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단다. 혈연이 아니니까.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연희는 혼란스러웠다. 김영자가 연희를 안아주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다음 날 민호 부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공격적이었다. 형수님 결정하셨어요? 지수가 물었다. 재산 나눌 건가요? 법정 갈 건가요? 연희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법정으로 가시죠. 뭐라고요? 민호가 소리쳤다. 형수,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는 건데. 양보가 아니에요. 연희가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아버님의 뜻이에요. 법적으로 정당한 유언이고요.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밝혀낼 거예요. 지수가 소리쳤다. 6개월 동안 아버님 병실에서 뭐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연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 이제는 지킬 것이 생겼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민호 부부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준호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연희는 남편을 보았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민호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다. 서연희 씨가 고인을 6개월간 간호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연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는 상황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가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준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인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 틈을 노린 거죠.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이 소환되었다. 병원 의사가 나왔다. 환자는 인지기능이 정상이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어요. 간호사도 증언했다. 서연희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간호하셨어요. 한 번도 환자를 압박하는 모습을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민호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감정적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재산 이야기를 흘렸을 수도 있죠.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 왜 아들들한테는 5억, 며느리한테는 300억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판사가 끼어들었다. 유언자의 재산 처분은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주든 며느리에게 주든 본인 마음이죠.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맞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됩니다. 결국 법원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유언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여 아들들에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계산이 나왔다. 총 재산 300억 중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아들 둘이 각각 75억씩 받아야 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37.5억씩. 연희는 결국 225억을, 민호와 준호는 각각 37.5억을 받게 되었다.
민호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형수, 잘 해먹었네요. 그는 비꼬듯 말하고 돌아섰다. 지수는 끝까지 연희를 노려봤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연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님, 재판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유류분만 인정됐어요. 225억 정도 제가 받게 됐어요. 김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아버지 뜻이 지켜진 거네. 어머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영자가 연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돈 맞아. 아버지가 준 거잖니. 착하게만 살지 마.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연희는 아버지 박만석이 남긴 재산 중 50억을 기부했다.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에. 저도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언론이 주목했다. 300억 상속녀, 50억 고아원 기부. 며느리에게 전 재산 준 회장 숨겨진 사연 있었다. 민호와 지수는 뉴스를 보고 이를 갈았다. 저 여자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진짜 야근 여자네. 하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다. 여보, 행복해? 응. 요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서. 연희는 웃었다. 응.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자. 그래. 연희는 남편을 보았다. 언젠가 말할 수 있을까? 진실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지키고 싶었다. 한편 민호는 집에서 지수와 싸우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웃음거리 됐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형수가 뭔가 했을 거라며. 증거가 없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민호는 소주를 들이켰다. 37.5억. 적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불만스러웠다. 왜 나는 항상 손해를 보는 거지? 지수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남자랑 결혼한 내가 바보지. 그녀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연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자신은 이사로만 남고 실무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아원과 아동복지 사업에 집중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녀가 설립한 재단 만석아동복지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준호도 아내를 도왔다. 부부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1년 후, 민호와 지수는 결국 이혼했다. 지수는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을 받고 떠났다. 민호는 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는 점점 형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형, 나 좀 도와줘. 준호는 매번 거절했다. 민호야, 너도 이제 혼자 서야지. 형은 좋겠네. 형수가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건 형수 돈이야. 내 거 아니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 똑같은 거지, 뭘. 어느 날 연희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아니, 진짜 어머니. 서미숙. 그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용고자로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최근 납골당으로 옮겨졌다. 연희는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섰다. 어머니, 저예요. 연희예요. 그녀는 울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미안해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연희는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묘를 마련했다. 좋은 공원 묘지에.
그리고 매달 찾아갔다. 5년이 흘렀다. 연희는 이제 57세가 되었다. 준호는 58세. 그들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산소 갈까? 응, 가자. 묘지에 도착한 부부는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준호가 말했다. 연희는 묘비를 만졌다. 아버지.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저 아버지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준호 오빠도, 아니, 준호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진실은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연희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했다, 연희야. 고맙다. 그리고 행복해라. 멀리서 민호가 형 부부를 보고 있었다. 그는 홀로 왔다. 형수는 결국 모든 걸 다 가졌네. 그는 쓸쓸하게 생각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지수와 함께 재산만 노렸다는 것을, 형수를 의심하고 공격했다는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 민호는 묘지를 떠났다. 해가 지고 연희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지.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연희에게는 특별했다. 이 평범함이, 이 일상이 30년 전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가 꿈꿨던 것. 가족, 사랑, 평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지킬 힘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밤 연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아내로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모순되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끝.